나야, 농사꾼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창피해서 어딜 다니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친정 아버지 면전에 대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낡은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남자는 상견례 내내 개무시를 당했죠. 하지만 이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사투리 쓰는 이 남자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2층 전체를 빌린 개인룸, 창밖으로는 가로수길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상견례를 위해 예약된 자리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쪽은 여자 측이었어요. 오정숙 61살. 강남에서 중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샤넬 투피스에 에르메스 버킨백,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아들 최태웅과 나란히 앉아 메뉴판을 넘기며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태웅아, 서연이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 분이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경상도 쪽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했어요. 오정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선 남자는 박종달 63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 투박한 손마디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갈색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발에는 운동화 대신 고무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딸 박서연이 아버지 팔을 잡고 함께 들어왔죠. 오정숙의 시선이 종달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고무신에서 멈추는 순간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종달이 자리에 앉으며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연이 아버지 박종달이락 합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숙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까딱하더니 옆에 앉은 태웅에게 고개를 기울여 속삭였죠. 하지만 그 속삭임은 종달에게도 서연에게도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어요. 저분이 아버지라고.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죠. 종달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드러나 보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갈비찜, 전복죽, 모듬나물.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음식만큼 따뜻하지 못했죠. 종달이 젓가락을 집어든 순간 오정숙의 눈이 그의 손을 따라갔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손톱 사이에 남아있는 흙 자국. 오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혹시 평소에 뭘 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아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묻는 거였습니다. 종달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농사 좀 짓습니다. 사과하고 배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정숙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더니 코웃음이 새어나왔죠.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노골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농사. 그래서 손이 그러신 거구나. 오정숙이 자기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종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비교하는 게 너무 뻔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세요. 서연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죠. 하지만 오정숙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 씨, 시어머니가 사돈 어른한테 여쭤보는 건데 며느리감이 끼어들면 안 되지.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달이 테이블 아래에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크고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었죠. 서연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자 종달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아라 라는 뜻이었어요. 오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더 올랐죠.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한마디 더 얹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태웅이가 경상도 농사꾼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창피해서 밖에 다니겠어요.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웅이 어머니라고 작게 불렀지만 오정숙은 아들까지 손으로 제지했어요. 종달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의 눈이 아까까지 따뜻하기만 했던 그 눈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고요한 눈이었어요. 종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오정숙에게는 승리의 신호로 읽혔나 봅니다. 입꼬리가 한층 더 올라갔거든요. 오정숙이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조명 아래 반짝였죠. 강남 한복판 웨딩홀 대표. 그게 이 여자의 전부이자 자존심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읽었다는 자부심, 강남에서 사업한다는 우월감. 그 두 가지가 오정숙이라는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정숙이 명함을 종달 쪽으로 밀었습니다. 종달은 명함을 내려다봤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오정숙은 그 반응마저도 촌스러움으로 해석했죠. 글씨를 못 읽는 건 아닌지, 명함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웨딩홀 하나 굴리려면 보통 배짱으로는 안 돼요. 연매출이 30억이에요. 30억? 어르신은 사과 팔아서 1년에 얼마나 버세요? 30억이라는 숫자를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마치 그 금액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인 양. 종달의 눈이 명함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정확히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있었죠. 서울 강남구. 그 주소가 어떤 건물인지,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종달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다는 듯한 묘한 눈빛이었죠. 서연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상대를 이미 파악했을 때 짓는 얼굴이었거든요. 사업 초창기 사기꾼을 만났을 때도 아버지는 저런 얼굴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에 가까운 표정. 어머님, 아버지 직업이 뭐가 됐든 저희 결혼과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서연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정숙은 콧방귀를 뀌었죠. 며느리감이 자기한테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던 겁니다. 상관이 없다니. 서연 씨,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가 저러시면 우리 태웅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태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말리고 싶었지만 평생 그 여자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아들이었어요. 입술만 달싹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서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제 아버지의 모욕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종달이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비사위가 될 청년이 제 어미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서 모욕을 감내하고 있는 제 딸의 빨개진 귀를. 종달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돈, 한 가지만 묻겠습더. 처음으로 종달이 오정숙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사투리는 여전했지만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고요한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죠. 사람을 옷으로 봅니까? 속으로 봅니까? 오정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촌스러운 질문이라는 듯이. 옷이 날개라는 말도 모르세요. 사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종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예상한 대답이라는 듯이. 그리고 테이블 위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물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죠. 그러면 됐습더. 그 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오정숙은 몰랐습니다. 서연만이 알았어요. 아버지가 결심했을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파기할 때, 거래처를 정리할 때, 단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던 그 세 글자. 그러면 됐음 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숙은 종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됐다는 게 뭐가 됐다는 건지, 포기하겠다는 뜻인지, 체념이라도 한 건지. 어차피 농사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정숙이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키더니 종달 앞에 놓인 밥그릇을 직접 치웠습니다. 반찬 접시까지 옆으로 밀어내고는 테이블을 냅킨으로 쓱 닦았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는 듯한 동작이었죠. 종달은 밥그릇이 치워지는 걸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식사는 됐고 본론 얘기나 하죠. 오정숙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흰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더니 손가락으로 톡 밀어 종달 쪽으로 보냈죠. 얼마면 되겠어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서연의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벌떡 일어나려는 걸 종달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딸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알아서 하마. 서연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이런 자리를 보여줘서 미안하다는 떨림에 가까웠죠. 서연은 주먹을 꽉 쥔 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달이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안에 두께로 보아 500만 원쯤 돼 보였습니다. 오정숙에게는 큰 돈이었겠죠. 종달에게 그 금액은 자기 회사 직원 한 명의 하루 식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었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농사 지으시면서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이거 받으시고 서연이한테도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서로 깨끗하게 끝내요. 오정숙이 봉투를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톡 쳤습니다. 밀어내듯이 종달의 투박한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접혔다 펴졌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태웅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오정숙은 아들에게 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칼 같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내뱉었어요. 태웅아,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태웅의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던 남자가 아버지의 모욕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 순간만큼은 결혼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죠. 종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오정숙은 그 시선에서 아무것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촌사람의 멍한 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아버지의 저 눈은 멍한 게 아니라 가장 차가운 상태라는 것을. 종달이 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오정숙이 그 폰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 시대의 폴더폰이라니. 하지만 종달은 아무렇지도 않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죠. 나다. 지금 청담동 송림정이다. 와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통화 시간 3초. 종달은 폰을 접어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워진 자리에 놓인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오정숙이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혹시 아는 분이라도 부르시게. 종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물을 마실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오정숙은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연만이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구본재에게 전화한 거라면 이상견네는 15분 안에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될 거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거든요. 시계가 오후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이 식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의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정확히 15분이 지났습니다. 오정숙은 그 시간 동안 혼자서 떠들었어요. 자기 웨딩홀이 얼마나 잘 되는지,
강남에서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들 태웅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종달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정숙은 그 침묵을 기죽은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때 식당 아래층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식당 직원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표정이 확 굳었죠. 검은 세단 여섯 대가 한정식 집 앞 도로를 완전히 메우고 있었거든요. 오정숙도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처 기업 행사라도 있나 보다 싶었죠.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2층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죠. 마치 군대처럼 정돈된 발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50대 중반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올백으로 넘긴 머리에 금태 안경,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녀 11명이 두 줄로 서 있었죠. 전원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남자가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종달에게 닿는 순간 허리가 90도로 접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부회장 구본재입니다. 식당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그 두 글자가 오정숙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결이 안 됐죠. 낡은 점퍼의 시골 농부와 회장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종달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사투리는 그대로였어요. 왔나? 수고했다. 앉아라. 구본재가 종달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방 뒤쪽에 일렬로 섰어요. 꼼짝도 하지 않는 자세였죠. 마치 대기 명령을 받은 군인들 같았습니다. 오정숙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종달, 구본재, 뒤에 선 사람들, 다시 종달. 머릿속에서 뭔가를 맞추려 하고 있었지만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저기, 이분들은 대체 누구세요? 오정숙의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경계심이 올라와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죠. 구본재가 오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었어요.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아까 오정숙이 자기 명함을 밀어낸 것과 똑같은 위치에. 대광건설 부회장 구본재입니다. 회장님 수행단과 함께 왔습니다. 오정숙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글씨를 읽는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광건설, 국내 3대 건설 그룹, 연매출 5조 원, 서울 강남 랜드마크 빌딩의 절반 이상을 지은 회사. 오정숙이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었죠. 명함을 든 오정숙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개가 천천히 종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점퍼, 고무신, 갈라진 손. 그리고 그 앞에서 허리를 접은 대광건설 부회장. 잠깐만요. 지금 회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어르신이 대광건설 회장이라는 뜻이에요. 오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뇌가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골 농부가 대광건설의 주인이라니. 30억짜리 웨딩홀로 잘난 척하던 자기 앞에 5조 원짜리 그룹의 회장이 앉아 있었다는 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구본재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종달 회장님이십니다. 대광건설 창업주이시죠. 오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아까까지 농사꾼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봉투를 밀어냈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건설업의 전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태웅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그에게 대광건설이라는 이름은 하늘 같은 존재였거든요. 종달은 여전히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쉽게 무너지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강남에서 살아남은 여자였거든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셨군요.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체면은 유지하려 했죠. 태도가 180도 바뀐 게 눈에 보였지만 오정숙은 자기가 살짝 실수한 정도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어요. 회장이면 어떤가, 사과 한마디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종달은 오정숙의 사과를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구본재를 향해 고개만 살짝 돌렸죠. 본재야, 아까 가져오라 한 거 있지. 구본재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건물 사진 한 장과 그 아래 빽빽한 계약서 내용이 떠 있었죠. 오 사장님, 이 건물 아시죠? 구본재가 태블릿을 오정숙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물은 오정숙이 너무나 잘 아는 건물이었어요. 바로 자기 웨딩홀이 있는 그 건물이었거든요. 강남대로변의 12층짜리 빌딩. 1층부터 3층까지가 오정숙의 웨딩홀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대광건설 보유 자산입니다. 오 사장님께서는 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시죠. 월세가 2,300만 원, 보증금 3억. 계약 만기가 다음 달 27일입니다. 구본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보고서를 읽는 듯한 톤이었죠. 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오정숙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잠깐만요. 그 건물이 대광건설 건물이었어요. 오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건물주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부동산 관리 업체를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했고 건물주가 누구인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냥 큰 회사 소유 건물이겠거니 했을 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최종 소유주가 바로 여기 계신 박종달 회장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오정숙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농사꾼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자기 사업의 터전을 쥐고 있는 건물주였던 거예요. 30억 연매출을 자랑하며 명함을 밀었던 그 자리에서 자기 가게 월세를 받는 사람 앞에서 갑질을 한 거였죠. 오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아야 몸을 지탱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허름하게, 아니 편안하게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허름하다는 말이 튀어나올 뻔하자 황급히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종달의 눈이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거든요. 본재야. 종달이 한마디만 했어요. 구본재가 즉시 알아듣고 태블릿을 한 번 더 터치했습니다. 오 사장님, 대광건설은 다음 달 임대차 계약 만기 시 갱신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요. 리모델링. 그 단어가 오정숙의 귀에 꽂혔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웨딩홀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약된 결혼식은 전부 취소, 위약금 폭탄, 직원 해고.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아까 그 세 글자, 그라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말이었다는 걸요. 오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눈물이었어요. 아까까지 당당하게 위로금 봉투를 밀었던 그 손이 지금은 치마주름을 잡고 하얗게 질려 있었죠. 강남 웨딩홀 대표라는 자부심이, 명품으로 치장한 허세가, 사과 농부를 깔봤던 그 오만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그리고 종달을 향해 두 손을 모았죠. 아까까지 봉투를 밀어내던 그 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크게 실례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사람을 못 알아본 제 잘못이에요. 종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에게는 그 침묵이 칼보다 날카로웠죠. 차라리 화를 내면 사과라도 할 텐데 이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정숙이 서연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까지 며느리감이 시어머니한테 끼어들지 말라고 했던 그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왔어요. 서연 씨, 아까 내가 너무 심했지. 어머니가 잘못했어. 응.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서연은 오정숙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보고 있었어요. 종달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이 아까보다 더 깊어진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은 거였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딸의 결혼 자리에서 농사꾼이라고 무시당한 그 아픔이 저주름 속에 들어 있었죠. 구본재가 태블릿을 한 번 더 터치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회장님,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종달이 고개를 끄덕였죠. 구본재가 태블릿 화면을 오정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오정숙의 웨딩홀이 있는 건물이 대광건설 강남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건물시가 약 800억 원, 웨딩홀 임대 면적은 건물 전체의 25%. 오정숙이 30억 연매출을 자랑하며 으스댔던 그 자리에서 80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오정숙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건물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현재 임차인 전원에게 퇴거 통보가 나갑니다. 오 사장님 웨딩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본재의 말투는 변함없이 사무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오정숙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죠. 웨딩홀이 문을 닫으면 예약된 결혼식 수십 건의 위약금이 오정숙에게 돌아옵니다. 직원 32명의 퇴직금도 오정숙이 내야 하고 거래처 위약금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의 손해였어요. 오정숙이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버티려 했지만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30년을 키운 웨딩홀이에요. 종달이 처음으로 오정숙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 아까 내한테 봉투 밀면서 뭐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오정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나제. 그러면 됐심더 라고 캤심더. 종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픈 목소리에 가까웠죠. 평생을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회사를 키운 사람이 딸의 결혼 자리에서 농사꾼이라고 무시당한 그 아픔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내는 우리 서연이 시집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이었심더. 좋은 집안, 좋은 사람한테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사돈, 좋은 집안이 뭡니까? 돈이 많은 집안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집안입니까? 오정숙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사과 농부라고 깔봤던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질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저 작은 등으로 5조 원짜리 그룹을 세웠고, 저 작은 등으로 혼자 딸을 키웠고, 저 작은 등으로 오늘 이 모욕을 다 받아냈구나. 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종달의 질문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진 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집안입니까?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정숙의 무릎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어요. 샤넬 투피스의 무릎이 차가운 식당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까까지 고무신을 비웃던 여자가 명품 치마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은 거였죠.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종달은 오정숙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정숙이 무릎을 꿇든 말든 종달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죠. 진심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무릎이었으니까요. 오정숙이 서연에게로 무릎걸음을 했습니다. 아까 며느리감이 끼어들지 말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번에는 어머니가 잘못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태웅이가 서연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안다며 매달렸어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공포인지는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정숙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몇 분 전까지 아버지를 농사꾼이라고 깔보던 사람이 건물주라는 걸 알자마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역겨웠거든요. 태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모습을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 앞에서 보고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지옥이었죠. 서연 씨,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변명할 자격도 없습니다. 태웅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인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바라보고 있는 건 오직 아버지뿐이었거든요. 종달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고무신. 겉모습은 아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이 남자가 아까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종달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투리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표준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당신 집에 시집가면 오늘처럼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일했어요. 흙 묻은 손으로 벽돌 올리고 콘크리트 부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종달이 자신의 갈라진 손을 펼쳐 보였어요. 투박하고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근데 사돈, 사람의 손을 보고 비웃는 집안에 내 딸을 보낼 수가 없어요. 사과 농부의 딸이 창피하다는 집안에, 봉투 하나로 사람을 치우려 한 집안에 내 평생의 보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정숙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평생 갖겠습니다. 서연이를 금쪽같이 모시겠어요. 제발요. 종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사돈, 내가 무서워서 무릎 꿇는 거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오정숙의 몸이 굳었어요. 종달은 딸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투박한 손으로 딸의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어요. 서연아, 가자. 아버지 밥 사줄게. 맛있는 거 먹자. 그 말에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꽉 어렸을 때처럼 두 손으로. 종달이 고무신을 신은 채 방문을 열었어요. 구본제와 수행원들이 일제히 뒤따랐습니다. 12명의 정장이 낡은 점퍼의 뒤를 따르는 광경이었죠. 오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아까까지 농사꾼이라고 비웃던 남자의 등이 식당을 나서는 그 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였습니다. 태웅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정숙의 웨딩홀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대광건설 법무팀 명의였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착공에 따른 임대차 계약 비갱신 통보. 다음 달 만기 이후 재계약 없이 퇴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오정숙은 그 서류를 들고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웨딩홀 로비에서 직원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이 풍경이 한 달 뒤면 사라진다는 걸 실감했어요. 예약된 결혼식이 42건. 전부 취소하면 위약금만 수억 원이었습니다. 30년을 바쳐 만든 모든 것이 내용 증명 한 장에 무너지고 있었죠. 오정숙이 종달을 찾아갔습니다.
경상도까지 직접 내려갔어요. 강남에서 4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산 아래 펼쳐진 사과 농장이었습니다. 오정숙의 벤츠가 흙길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어요. 농장 입구에서 종달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에 고무신이었죠. 손에는 전정가위가 들려 있었어요. 사과나무 가지를 다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정숙이 종달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사돈어른, 제가 왔습니다. 종달은 전정가위를 내려놓고 오정숙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3시간째 기다렸어요. 3시간이고 6시간이고 기다리겠습니다. 제 잘못을 빌러왔어요. 종달이 돌아앉아 다시 가지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오정숙은 그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농장의 그림자가 길어져도 서 있었죠. 다리가 떨렸지만 앉지 않았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종달이 돌아봤습니다. 오정숙의 얼굴에 노을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사돈,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심더. 오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사과 농부였으면 그날 사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정숙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만약 종달이 진짜 농부였다면 오정숙은 그날 파혼을 밀어붙였을 겁니다. 봉투를 던지고 자리를 떴겠죠. 그리고 평생 한 번도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대신 말해줄게요. 종달이 전정가위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은 나를 쫓아냈을 겁니다. 내 딸을 울리고 봉투 밀어내고 코웃음 치면서 그리고 평생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을 거요. 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랬을 겁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종달이 오정숙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아주 오래.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기라. 내는 평생 그거 하나 지키고 살았음더. 종달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웨딩홀은 구본재한테 연락하이소. 리모델링 일정은 조율해 줄 기다. 근데 결혼은 안 됩니다. 내 딸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집안에 보내겠음더. 오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서연과 태웅은 파혼했습니다. 태웅이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서연 씨, 제가 아버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한 게 가장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 농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종달이 마당에서 사과를 따고 있었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아무 말 없이 사과 하나를 딸 손에 쥐어줬습니다. 빨갛고 단단하고 먼지 하나 없는 사과였죠. 서연이 그 사과를 받아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아버지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인연을 놓치게 되죠.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